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영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파보는 방송, 영화 보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80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회 남았습니다. 와,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 그런 생각. 하여튼 잘 안 맞았네요. 네. 감점 1점. 예. 나에게 맞추라고. 너무 놈들 아니냐고. 지금 6점인가요? 예, 7점입니다. 한 점 깎은 게 7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8점까지 갔어요. 네, 너무 주셨어요. 너무 후했네. 네. 잘 깎았네. 탕수육 멀어지네 탕수육. 7점. 지금 7대 4죠. 네. 7대 3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람쥐. 네. 자기 점 자기 잘 챙기세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방송 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댓글 남기고 해주세요. 그 후기 무서워. 아니 여러분들 우선 팟빵 우리는 팟빵을 메인 아지트로 하고 있으니까 팟빵에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 외계어가 달렸죠. 우리 띠값 뚜꾸르깍깍 하는데 더 무서운 건 그 게시물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걸로 지금 삭제돼 있어요. 그게. 그래요? 글. 예. 그래서 뭐가 허용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제까지는 본 것 같은데. 누가 쓰고 누가 삭제했는지 난 둘 다 무섭다. 네. 팟빵 관계자가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그게 약간 뭐 모스부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200회까지 할 건데 네. 팟빵 오리지널 되면 200개 이상 할 거예요. 네. 저희 좀 써주세요. 네. 굽쇼 매불쇼 옆에서 우리 하고 싶습니다. 매 물쇼로 해서 너무 싫어. 다람쥐. 하지만 점수는 깎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도 신명나게 해백님 그리고 안 감독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약간 영화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제 올해 드디어 대종상 영화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12월 9일날 열리는데 그래요. 이슈가 있죠. 이슈가 그동안 너무 파행도 많이 되고 논란이 많지 대종상은 않습니까? 사실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건도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있죠. 요번에 그래서 심사 규칙이랑 싹 바꿨다고 해서 약간 이제 좀 바뀔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영화 시상식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완전 되게 결국엔 영화인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게 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작품이 수상하고 개봉도 안 한 영화 주인공이 막 수상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몰표 받을 때도 있고 이게 1962년도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오래된 영화제인데 그동안 계속 논란이 많다가 요번에 심사 규정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출품제가 아니라 이제 미리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추천을 하고 예심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선정하는 그 선정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오스카 시스템으로 바꾼 건가?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스카식으로 한다고 실제로 얘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또 국민심사단도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NFT를 왜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건 NFT 이제 사업이랑도 같이 연계를 하겠다라는 수완으로 보인 거겠죠. 근데 그게 투표권을 사는 개념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NFT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투표권, 그러니까 커뮤니티 형성에 이게 핵심이 되는 기술이긴 하거든요. NFT가. 그렇죠. 이걸 갖고 있어야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투표를 행사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치기는 한데 이게 뭐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역할은 잘 모르겠고 제발 그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근황으로 그냥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근황이 별로 없어서 근데 여기서 NFT를 4종류가 팔잖아요. 근데 제일 비싼 게 99,000원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수량 제한을 넣어가지고
10개 이상은 못 사게.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10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NFT로 그렇죠. 판매해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였고 또 하나가 호칭. 그러니까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연암주연상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 호칭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바꿨냐 했더니 그 관계된 사람이 뭐 이런 식의 편견을 깨는 게 앞으로 우리의 개혁에 대한 어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게 편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필이 되는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인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억지 나는 같고 예, 약간 예. 그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나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명분이 조금 부실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권위도 없어졌는데 또 그 심은경 씨 얘기 아시죠? 몰라요? 심은경 씨가 한국 영화판을 소위 말하는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대종상 때문에 그런 네, 거였거든요. 맞아요. 왜요? 그 당시에 여우주연상을 주려고 이게 뭐죠? 노미네이트 시켜놨는데 자기가 그때 미국에서 촬영 오셔서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면 자격에서 박탈하겠다고 그냥 잘라버렸고. 그래서 주연에서 뺐는데 조연은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연상을 대신 다른 배우가 받아줬어요. 대대수상. 네. 그러면서 이 배우한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쟤는 상 안 주니까 안 온다는 식으로 이상한 루머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신문경 씨가 외려 일본의 회사를 들어가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고. 근데 거기 일종의 대종상인데 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게 뭐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영화제 쪽에 갑질에 당하는 거고 대종상이나 뭐 청영화제 대부분 좀 그 언론사 쪽에서 주최하는 맞습니다. 거죠. 기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언론적으로도 안 좋은 얘기를 쉽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번 행보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예. 네. 사실 그 신뢰가 이게 그냥 하다가 좀 더 잘하는 것과 완전 기대가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하는 거는 이게 완전 별개의 문제라 완전 다 뒤집어 엎고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부산 영화제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때 박살날 뻔했어요. 이미 예산이 깎였어요. 근데 그때 그걸 버티게 해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강수현 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비로. 그러니까 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진짜 영화 관계자들이 힘을 주지 않으면은 영화제가 아사리 판다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해가 2015년이었고 제가 레드카펫을 밟은 해였어요. 어떻게 그 전에 예산을 몇 분의 1인가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네. 그냥 그 다이빙벨 준 네, 다음에.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져서 원래 부산영화제가 공중파에서 방송되나 했었는데 메인 스폰서들도 그래서 메인 스폰을 다음 카카오랑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다음에서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들이 그때 레드카펫에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따오고 그리고 그때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제 강수현 집행위원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셔서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로비도 하고 자비도 넣고 하면서 어렵게 붐업을 했었던 그렇죠, 해가 그렇죠. 2015년 해였는데 제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런 노력들 때문에 권위가 살아있는 거지. 야, 이런 이게-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그렇죠. 막 갑질하면은 이게 하여튼 뭔가 시스템이나 그 제도권에서 안 챙겨주는 걸 밑에 있는 현실 발로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엔 프로그래머들이 더 발로 뛰고 영화 가져오는 거 하면서 이전보다 덜 받거나 덜 고생은 더 하면서 따낸 것들이었거든. 그때 되게 그 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은 다시 붐업이 됐으니까 좀 다행이죠. 기분이 좋고 대종상은 하여튼 대종상이 좀 이상한 구설수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청룡영화제 권위가 올라가 네, 버려서 그렇죠. 청룡 가만히 있다가 네.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됐고 근데 그렇죠. 청룡도 조금 뭔가 구설수에 오르고 지금 오히려 백상영화 예술 대상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 규모나 이거와 상관없이 가장 좀 신뢰가 되는 건 백상예술대상처럼 그쵸.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또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시상식이기도 하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슈가 돼 있을 때 지금까지 좀 못한 게 있었더라도 엄청나게 벌충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올해 한 해만 대종상이든 뭐든 좀 잘해서 그러니까요. 명예와 함께 앞으로의 멋있는 그 영화제로서 한국 최고의 영화제로서의 좀 권위를 네. 이어가길 바랍니다.
전 잠깐 딴 얘기하면 얼마 전에 그거 알아요? 강변가요제 다시 부활한 거? 아 그래요? 예. 그 뉴 강변가요제 뭐 해가지고 이번 얼마 전에 다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언론에 많이 안 왔는데 MBC에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인디 밴드 가수들이 나와서 기성곡 한 곡, 자기 곡 하는 곡을 불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헬렌이라는 인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 그 나와서 귀로를 부르셨고 옛날에 박선주 씨 거기에서 강변가요제에서 수상을 했던 노래죠.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부르고 자기 곡도 불러서 이번에 그 노래로 금상을 타셔가지고 약간 주목을 받았고 심사위원으로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리더분도 오시고 박선주 씨 역대 뭐 강변가요제 수상자도 오고 되게 좀 생각보다 큰 규모로 제대로 했어요. 그 약간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느낌으로 해서 되게 좋은 취지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거기에서 수상을 해서 기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겉절이 뉴스로 해봤습니다. 이게 커트라인을 좀 정확히 정해서 좋겠는 게 사실 강변가요제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애매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뒷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범희 씨라고 작곡가 몰라요. 잊혀진 계절 이용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작곡가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 곡을 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신춘문예의 기성 작가가 그쵸. 자기 이름 바꿔서 다시 넣은 거. 그리고 수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까지 갔어요. 사실 그거 내놓으려다 해서 저작권 반환 청구했었는데 안 된다. 그건 네가 다른 이름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뭐냐면은 그런 아마추어나 비프로가 경연하는 프로에서 전문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소상공인들 다 대기업에 와가지고 자리 뺏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음악은 또 모호한 게 그냥 개인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마추어와는 다르거든요, 서로. 다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가요제도 유입이 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교야구에 유현진이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인데 고교생이래. 고교생은 아니라고라도 밝혀야 되는데 고교생이다. 사회인 야구면 와도 되지. 근데 그래도 재미없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없어졌는데 재밌다. 다시 부활한다니까 차라리 얘기한 대로 뭐 인디 밴드가 나오고 인디 뮤지션 나오고 프로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인디 밴드는 프로라고 해도 지금은 뭐 잘 워낙 인디 밴드 시장이 그 죽어 있으니까 그쵸. 사실 붐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유추인데 강변가요제가 잘 안 된 이유는 대학가요제가 사라지면서 이게 약간 전혀 의미는 다른데 경쟁 구도처럼 대학가요제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젠 강변가요제 하면서 그 약간은 그때는 가요제들이 이렇게 하면서 붐업하고 거기에 막 그 신해철 그 대학교 대표하는 이쪽은 대학교제였는데 대학생이어야 되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쵸. 하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뭐 경연도 많이 하고 라이브 밴드들도 많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죽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가요제 레전드는 마그마였죠. 해야 불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그마라는 밴드가 그 대학가에서 거의 서태지급 인기였어요. 이미 레전드였어요. T3스도 맞죠? T3스 홍서범 거기도 대학가요제 아닌가요? 홍서범 씨 옥슨 80. T3스는 뭐지? T3스는 T자 삼각자 맞아요. 건축가 애들. 근데 사실 그분도 고등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비메탈을 장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엔 다양하게 이런 게 있었고 비전문 음악가들이 나와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흥부가 기가 막혀. 그 강변인가? 그건 그 대학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이. 하여튼 그때는 그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바람이 있었고 아마추어만의 독특함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로가 사실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참 나쁜 게 그러니까 그 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프로는 좋은데 이게 그 정형화된 어떤 트렌드만 인정을 하니까 제가 확실히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그 독립 영화도 보고 국산 영화도 보면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야 새로운 것도 보지. 사실 맞아요. 이런 영화들을 존중을 안 해주면 결국엔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뭐 백두산이나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외국 영화랑 플롯이랑 서사 똑같은데 한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에도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화이트아웃 이런 영화들 보면 그냥 다이아드를 일본어로 바꿔놓고 아니면 뭐 조금 바꿔놓고 야 우리 동양인으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 정도 만들었으면 잘한 거 아니야라고 만족하던 시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쉬리나 태극기 날리며 같은 영화들도
뭐 좀 좋은 영화긴 한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면은 잘한 거 아니야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었을 때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고 맞습니다. 저 매번 넷플릭스 칭찬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가장 우리나라 시스템 상업적인 영화든 드라마든 나올 수 없는 그 뭐 수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배제됐던 걸 돌파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로 얻은 시너지랑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님들 다 응원합니다. 람쥐.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응원합니다. 특히 진짜. 영화제는 지금 또 안타까운 건 미장센 영화제 없어졌거든요. 이제 네. 사실 미장센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그 우리나라 감독들 뭐 김지훈, 김성수 감독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아모레에서 그 미장센 화장품 만든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잘 되려면 우선은 작가, 감독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단편 영화 출품해서 그 감독들을 빌드업하는 하고 거기 출신 감독들이 지금 주류 감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그 영화제 가면 그 열정이랑 네. 특히 스탭들하고 거기에 있는 그 영화 관계에 있는 스탭들이랑 이 사람들 그 자봉하는 분들을 보면 눈이 진짜 막 똘망똘망하고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이랑 이런 게 돈 많이 안 받고도 막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게. 약간 여기 덧붙이면 요번에 오늘자 기사로 터진 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을 지금 지정한 거에 비해 너무 불투명하게 엄한데 써가지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영화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뭐 영화제도 그렇고 대종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좀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제발 좀 그만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리고 결국에는 옛날 뭐 부천 영화제도 있었고 모든 영화 전주 정도는 좀 덜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모든 영화제를 보면 잘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그 위에 있는 분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게 바뀌는 순간 영화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뭔가 왜곡되고 이상해지고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 만들 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하거든요. 지원도 많이 못 받고. 그렇죠. 근데 기껏 만들어 놓는데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니까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정신 차리세요. 네. 제천국제영화제만 해도 얼마 전에 그 라라랜드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 운영 쪽에서 예산을 너무 부풀리기를 해서 쓴 부분들이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좀 속상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신 차리길 바라고요. 떼찌놈 그리고 자 오늘 그강 토크는 또 영화제와 뭐 음악 가요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신나게 얘기를 해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또 오늘 주초의 명화 시간으로 가봐야겠지요. 주초의 명화.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영화를 갖고 왔는지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 저번 주에는 안 감독님의 사쿠라 마나님의 가라데로 죽여라. 아니 정말 안 들어와요. 그거랑 저는 내가 뭐 했었지? 썬데이 리그 개봉 중인 영화 하고 해백님이 젊은 남자. 젊은 그대라고 하게. 명작이네요. 습도다스 높음의 젊은 그대는. 마포드. 예, 저번 주에 결혼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사실 주초에 영화를 소개해주는 코너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들 주말에 뭐 하라고 하지? 영화를 주말에 봐. 주초부터 힘들게 영화 봐야죠.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볼만한 영화 한 편씩 소개해 주시죠. 안 감독님. 저는 걸어도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고래에다 헤로카즈. 이게 2008년도 작품인데 굉장히 잘 쓰고 잘 찍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양권의 가정사는 다 비슷한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죠. 가족의 서사가 잘 담겨 있고 그 인물 하나하나가 잘 살아 있고 그냥 걷는 속도로 천천히 쭉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 작품의 원래 후속작이 태풍이 지나간 뒤인가 원래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영화를 찍고 바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 감독이 이걸 찍고 나서 공개 인형을 찍어 다 망해가지고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2010 몇 년도에 아마 그 영화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영화는 앞으로 안 찍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2018년에 어느 가족으로 다시 또 가족 영화를 찍으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예. 브로커 빼고요. 브로커 때 조금 영화죠. 마상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계속 기대가 되는 감독이고 이 영화 자체는 진짜 걸어도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뭐 고레다 이로카즈 초기작들은 대부분 더 좋았는데 그래도 최고작이랑 그냥 스타일을 잘 알게 해주는 영화가 걸어도 네.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네. 우리나라랑 정서가 많이 닮아있는 영화죠. 막 전 튀기고 예. 추석이나 약간 설날 모임 같은 가족의 뗀뗀한 모습을 잘 담아낸 엄마가 지르고 키키키린이라고 예. 고인이 되신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거 연기 장난 원래 아니죠. 고레다 이로카즈가 다큐멘터리 PD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하면서 그래서 되게 좀 촬영이나 이런 것도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나 되게 극사실주의적인 걸 많이 하고 근데 전 걸어도는 제 기준에선 인생 최고의 복수극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머니의 그 복수와 그 차가운 진짜 되게 대부분 복수하면 막 뜨겁고 막 몬테크리스토 왕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올드보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복수는 그 할머니가 남편한테 하는 그런 복수가 아닐까 하고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복수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작품 추천해줬습니다. 네. 쓰담쓰담. 근데 좀 진부했어. 네, 진보적이네. 자, 해빙님. 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요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 욘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이제 공개가 될 건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몇 개씩 묶어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화예요? 몇 부지? 제가 알기로는 10 드라마죠. 10화로 알고 있는데 네. 10부작? 네, 제가 영화제에서는 4부까지 보여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3부인가 4부인가. 네. 근데 좀 보면서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좋아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요 시기가 이제 안락사를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힘든 경우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업체가 나타납니다. 이 안락사를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이제 승인이 나면 이 사람의 기억을 싹 다 업로드를 해서 욘더라는 공간에 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잃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가진 홀로그램인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위안을 찾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지민 씨가 한 역할이 남편이 그리울 것 같으니 남편 몰래 자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신하균은 이걸 부정하죠. 이거는 진짜 너가 아닌데 내가 왜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뒤로 이제 더 숨겨진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거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거를 과연 이렇게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고 추억을 하는 게 뭐 어디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에 쫙 펼쳐질 것 같거든요. 보면서 생각할 거리도 많고 뭐 CG나 촬영 이런 것도 역시나 이준익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NFT랑 같이 나오는 게 뭐죠? 그 무슨 가상 사이버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네 딱 메타버스 그 느낌이 공간을 딱 네 만들어 놓고 구현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우선은 그 내용만 들을 땐 이게 그 저는 그 뭐 표절 이런 건 아니고 누구나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막 떠오르는 건 그녀 같은 거 그녀랑 사실 블랙미러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학습한 인종인가 로봇이랑 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죽기 전에 못 움직이고 그런 사람을 어떤 걸 링크를 걸어놓으면 어느 가상 세계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데이터들이 전송돼서 그 세계에서 그걸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선은 그게 우선 떠오르고 더욱더 떠오르는 건 그 이게 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존 프라임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전송을 하면
죽기 아니면 완전 반신불수가 됐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세계에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존재로 완전히 살아갈 거냐 업로드를 해서 아니면 현실에서 그냥 불구로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와서 만약에 그거를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업로드하는 방식이 뭐냐 목을 그냥 잘라 댕강하고 그러면 내가 업로드된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게 하여튼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인데 인기 많은 드라마인데 어떤 설정이나 이런 데서 좀 겹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는 거기서 벌어지는 뭐 코미디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고 욘더는 결국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랑 그렇죠. 현실 존재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뭐 연출 방식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나 이런 것도 떠오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고 그 예고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참 그 이준익 감독님 스타일이 참 예쁘고 따뜻한 영화처럼 맞습니다. 느껴져서 요게 원래 자산오보 하시기 전에 이걸 가지고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이에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 이런 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일단은 멈춰놓고 자산오보를 하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도전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듀얼 나를 죽여라도 또 그 가족을 잃는 걸 대신해서 대체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거 이제랑 비슷한 소재이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또 스스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학습에 의해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까? 하고 네. 사실 중요한 건 이게 마인드만 바꾸면 행동 양식, 생각, 말투, 외모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엔 요게 중요한 인권 문제가 될 수도 네, 있고 만약에 맞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같이 병행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농담이 그럴 수 아니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명 개념도 없어지는 거고 사람은 데이터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소까지는 아니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제가 궁금한 건 일찍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 거야. 현실보다 나는 그냥 현실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안락사 무슨 그 뭐냐 자기가 존엄사처럼도 존엄사. 느껴질 수 네. 있는데 그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네. 하지만 전 현실이 개똥밭으로도 이승이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가지 마요. 그 옛날에 아담 기억나요? 네.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여자 루시아가 있었어. 루시아 맞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그 시스템이나 이게 안정해지기 전에 지금 테슬라 자동 전기차 나오는 것처럼 초기보다는 안정화됐을 때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한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추천드리는 영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영화 만드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계속 이상하게 주성치라는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성치 영화 중에도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희극지왕인데 네. 뭐 얼마 전에 희극지왕 2022인가에서 또 리메이크 됐더라고요. 뭐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근데 그건 안 보셔도 되고 희극지왕은 그 주성치 영화 중에 가장 뭐 웃기는 영화는 아닌데 가장 좀 감동적이고 가장 좀 따뜻하고 좀 차분한 영화인 느낌이 들었어. 딴 영화는 사실 너무 과해서 유치하거나 좀 못 봐줄 개그도 좀 위험한 개그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뭐 소림축구나 쿵푸어슬은 좀 또 액션이나 막 너무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희극지왕은 차분하게 그냥 보면 공감도 되고 그리고 되게 좀 감동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하고 또 영화 만드는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중에 이제 뇌우인가 하는 그 이소룡이 옛날 출연했던 중국 고전 희극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연을 하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막 극장 블록버스터 이런 것만 하고 너무 뭐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딴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나 이제 그 벽 너머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요즘 또 뭐 시민연극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네. 다 같이 따뜻하게 공유하고 즐기면서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많은 게 겹쳐져서 주성치의 희극지왕을 소개시켜드리고 전 주성치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성치 팬들밖에 없어서 이게 주성치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쵸. 좀 약간 진입장벽을 낮추는 영화로서도 희극장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해백님의 욘더 또 욘더는 반갑게도 그 뭐였냐 우리 높에서 네. 말 타고 있을 때 그 위에 써있던 문구가 욘더였었어요. 네. 아마 뭐 PPL인가요? 이것들이 짜고 하고 안 감독님의 네. 걸어도 그리고 저의 희극지왕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고 불만 있으면 후기 남겨주세요. 네. 아마존 프라임 그 드라마 제목 기억 안 나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후기는 알아듣게 써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무서워요. 한밤중에 보고 너무 무서웠어. 심지어 노베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계인이 쓰고 갔나? 네. 아무튼 자 그러면 또 오늘 영화 본편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비카인드 리와인드입니다. 좋습니다.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고요. 스토리 듣고 가야겠죠. 안 감독의 몬스터. 전력발전소에서 감전사고를 당하게 된 제리는 우연히 친구인 마이크가 일하는 비디오 가게에 들렸다가 자력으로 인해 모든 테이프들을 지워버리고 만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제리는 지금 입출이라고. 비디오 테이프의 데이터가 온통 날아가 버렸구만. 그거 재밌구만. 촬영 진행시켜. 잔치기. 주인에게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한 편, 두 편 고객이 원하는 영화들을 맞춤식으로 직접 제작, 촬영, 연기하게 되면서 이들은 일약 스타가 되는데 누가 넘버 2래? 내가 넘버 1이야! 동네 양아치들과 절실함이 어우러져 한바탕 이야기를 만든다. Welcome to Be Kind Rewind. Coming soon. Yeah. 본 내용은 영화의 내용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누가 넘버 2래? 내가 넘버 1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걸 다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이 몬스터. 예.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야, 어렵습니다. 네. 호흡에 하고 야, 이거 해백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 이제 조만간 레슨 받으신다고. 맞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예. 기대가 되네요. 스타니슬랍스키 책 읽어보더라고요. 예. 역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배우 수업이라는 예. 책. 내려놓고 있습니다. 날퍼범메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이제 비카인드 리와인드고요. 뜻은 비디오 테이프 좀 감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비디오를 보던 세대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네. 비디오들은 다 보셨나요?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비디오로 봤죠. 영화 그죠? 거의 다. VHS. 예. 많이 비디오 봤습니다. VHS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비디오? 아니 몰라요. 비디오 홈 시스템. 아 그래요? 홈 예, 시스템. 이게 약자예요. 네. 나는 알아요. 예.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VTR이라고 했었죠. 예? 옛날에 VTR, 그래서 VTR.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예. 아, 네,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는 거 하나씩 되는 네. 자자자 다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추억인데 사실 그 집에 비디오가 있었나요? 저는 네, 비디오가 있었죠. 중학교 때 생겼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서. 저도 나이 먹고 생겼어요. 어렸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네 집에 음. 초등학교 때 있는 집이 우리 한 반에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죠. 저희 아, 때는 네. 지방이라. 네. 그래서 그때 봤었던 거는 그 파워레인저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옛날에 후레쉬맨. 후레쉬맨. 다서다이가 네. 후레쉬맨이랑 WWF 아. 걔네 집에 모여서 다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디오로 뭐 보셨던 기억난 거 있어요? 전 제목 없는 걸 많이 봤죠. 역시 예, 그럴 예. 줄 아. 알았다. 데이노. 그때 접했던 것 중에 너 맨날 치직치직 늘어나가지고 네가 많이 봐가지고. 특정 구역만 이렇게 지금 치치하고요. 근데 그때 접했던 게 타부 시리즈.
외국에서 그 포르노 몇 살 때 비디오를 처음 봤길래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중학교 때 근데 제 친구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도 원래 못 볼 거지만 네, 근데 부모님 동의하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 없이 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의 없다로 해줄게요. 제가. 동의 없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디오가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은행 전산실 다니셨는데 은행에서 비디오 빌려주는 대여 그게 그래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황비용 뭐 이런 거 이게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때 홍콩 영화도 유행했고 무협 영화도 그렇죠. 유행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비디오로 봤던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본 거는 그 동방불패 1이었어요. 그거를 동방불패. 우선은 대부분 비디오 가게에 가서 뭐 1,000원, 2,000원 내고 3박 4일 막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그거 미납하면은 돈 더 내고 막 이런 시스템인데 3박 4일 빌리면 우리 집에서 한 번 봐 가족끼리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봐 두 번 보고 옆집이나 그 작은 집에 빌려줘 다음 날 그리고 셋째 날 받아서 반납하기 전에 또 봐. 근데 동방불패는 그때 연휴였는데 그 친척들이 놀러 오잖아요. 올 때마다 할 게 없으니까 동방불패 트는 거야. 그럼 다 재밌게 봐. 맞아요. 다른 친구 오면 또 틀어. 7번인가 8번을 봤어 동방불패.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봐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너무 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 친척집은 좀 잘 살아가지고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것도 있었어요. 지금 극장 개봉작도 공유가 되기도 했어요. 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앞서갔던 사람이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게 어비스를 그때 집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됐네 그래도. 그러니까 바다 그 영화인데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그게 어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캠 버전 유출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아니라 아예 영화 자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철컹철컹인데. 원래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레코드 가게 가면은 음반 복사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암암 열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비디오가 그러니까 제일 빡칠 때가 뭐냐면은 씹힐 때 맞아요. 그렇죠.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카놈이 볼펜을 가지고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게 그때 되게 욕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끊어지면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네. 하는 방법. 그 기술을 많이 배웠죠. 제일 짱나는 건 비디오 테이프 안에서 씹혀서 안 나올 때 분해해야 되잖아요. 어우 분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안 감독님이 반복해서 보던 장면들은 네. 안에서 씹혔다라고 그렇죠. 핑계를 많이 대셨다. 그래서 저는 9%를 많이 빌렸죠. 신프로는 1박 2일이고 9%는 2박 3일인가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와, 그럼 기억나네. 네, 제가 청색 테이프, 빨간색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저는 공연 음악을 하다가 1년 동안 쉬는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주질 않아가지고 근데 감각을 좀 많이 유지해야겠다 싶어서 했던 게 비디오 보는 거였거든요. 또 동네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10,000원만 내면 회원이 돼요. 그러면은 그 비디오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영화 산책 뭐 이런 거 비디오 되게 비디오 많았어요. 여행인가 네. 비디오만 뭐 그렇죠. 유명한 거 체인점이 있었어요. 네, 우리 동네 영화 도둑이었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영화 도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에 3개씩 무조건 9% 빌려가지고 매일 3편씩 봤어요. 맞아요. 365일을. 그래서 그때는 영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좋은 거, 한국 영화를 잘 안 본 이유가 외국 영화는 자막 있으니까 감아서 봐도 돼요. 한국 영화는 들으니까 되게 앞서갔네. 그 요즘 애들이 넷플릭스 1.5배속 그런 거 그런데요. 맞아요. 시간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 최대 많이 본 게 6편까지 본 적이 있었는데 전 7편. 짱이네. 영화 동아리였으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비디오 테이프 관련해가지고 좀 추억이 참 많은데. 그 자석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미리 예약하잖아요. 네. 타이타닉 같은 거는 매일 나가니까 네. 미리 예약해놓고 아니면 어떤 영화 들어오면 해달라고 하고 그 비디오 영화 책 잡지 네.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화 좋은 명작 그 주의 영화 다음 주 영화랑 마지막 뒤에 명작 추천해 주는데 막 감독 이름이랑 오타 엄청 많고 다 틀리고. 그다음 블랙리스트 있었습니다. 10% 나왔는데 저 사람한테 안 줘. 왜냐면 맨날 가져가면 연체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비디오 테이프 3개인가 4개를 가져와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만 가면 연체가 되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 나죠. 예. 전화 오고. 예. 좀 추억이네요, 진짜. 네. 이런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비하인드 리와인드고요. 네. 사실 뭐 그 비디오 이런 거는 사실 뭐 맥커핀이나 작은 거고 사실 이 영화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한편에 담고 있어서 꼭 다루고 싶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터널 선샤인보다 저는 이 영화를 더 좋아해요. 미셸 공들이 영화 중에 하고
이 영화는 매번 봐도 마지막 장면에서는 매번 감격에 벅차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했고 또 중요한 게 이 영화 못 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네. 개봉도 짧게 했고 흥행도 못했고 미셸 공들이 하면 다들 이터널 선샤인만 얘기하지 이 영화는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연기를 했고요. 자,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나? 저는 영화란 무엇인가입니다. 최영화 씨. 아, 잘 지내니? 가수 이영화 씨도 계셨고요. 아, 그렇군요. 예, 디스무비. 예. 좋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예. 알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리고 해백님. 저는 쇼츠의 흥행을 예견한 영화. 이것도 안 감독님처럼 미래 예지 능력. 그러니까요. 미래에서 왔는데 로또나 비트코인 이런 중요한 건 기억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불법 복사. 불법 복사. 시간을 건너온 소년입니다. 그렇죠. 안 감독님. 네, 소년인가요? 소년을 위로해줘. 예. 좋습니다. 저는 좀 진부하게 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영화가 안겨주는 기적의 순간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쉽게 갔어요. 좀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안 감독님 영화 만들기란 무엇인가? 아니, 영화란 무엇인가인데요. 뭐냐면은 저는 이게 영화라는 거에 대한 시선이 담긴 영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영화는 작품과 상품으로 나눠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거를 문과랑 이과처럼 구분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영화라는 게 낭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화가 재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낭만이다. 이 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영화도 좋지만 이렇게 서툰 영화도 좋지 않나? 네. 그러니까 공들이 감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공들인 감독. 네, 근데 이 감독의 매력이 되게 소소한 거를 크게 확장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인상적으로 본 게 그 아이폰 새로 나왔을 때 찍은 영화였어요. 네. 세발 자전거 다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괴담이 아니라 도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도 좋고 조금 억지스러워도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이 영화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주성치 영화가 떠오르는 이유도 그거고 뭔가 조금 잭 블랙도 그렇고 사람들도 너무 순수하고 동화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사실 거슬리지가 않고 그리고 미셸 공드리 감독은 이따가 뭐 필모 얘기하겠지만 되게 상상력의 나래를 구현하는 걸 잘하고 네. 되게 일상에서 뜬금없는 SF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전기 맞는 진짜 뭐야 저거 공중에 안 죽어? 아이언맨이야? 전 그래서 주인공이 빨리 죽네라고 살아 처음에 네. 하지만 현실주의자. 참 이게 일상에서 어떤 환타지가 훅 들어오는데 이게 말도 안 돼가 아니고 그냥 키득키득하면서 웃게 만드는 게 이분의 힘이고 네. 사실 그거의 극대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었어요. 이터널 선샤인은 무슨 과학도 들어가고 뭐 인공 그리고 막 그리고 환타지들 그리고 연출 장면들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연출이랑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되게 낭만적인 사랑 영화처럼 보이게 만든다. 되게 복잡한 영화잖아요. 사실 기억에 대한 개념이랑 기억을 가짜로 다시 썼을 때도 뭐 그럼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인가 뭐 이런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논할거리가 정말 많은 영화인데 그럼에도 결국엔 사랑 영화로 귀결되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사랑 아니면 어떤 잊혀져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존중과 헌정에 담긴 내용이라서 아까 그게 VHS일 수도 있고 재즈일 수도 있고 무너져가는 건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잘 엮어내고 미셸 공드리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화 같은 소재를 논란이 찍었으면 다른 영화가 됐겠죠. 진짜 전기를 맞지 않았어요. 사실 그 논란보단 마이클 베이가 만든 네. 핵발전 빵 터지고 그 초능력이 생긴 사람 때문에 하여튼 뭐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논란이 찍어서 재즈 그 돌아가신 분이 안 돼. 찍지 마. 그러다가 눈 딱 뜨면 해변가에서 혼자 일어나고 있고 하늘 휘어 있고 막. 예. 장난 아니지. 예, 논란이 안 찍어 다행입니다. 기차도 진짜 기차 쓰지요. 예. 기차 무너뜨리지요. 귀찮아요. 아무튼 그렇고 뭐 저는 비슷한데 저도 이제 결국에는 높도 생각나고 결국에는 계속 영화 만들기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좀 사랑, 순수, 동경들이 담아 있는 시선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만들어진 영화를 다 같이 보면서 행복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게 이게 신기한 게 그 영화를 틀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박수치는 즐거운 장면을 영화가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박수를 치고 있고 이 영화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박자가 고루 맞는 그러니까 메시지와 보여주는 결과물이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에 대한 헌정사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 저도 쇼츠랑 릴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쇼츠나 릴스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뭐 무조건 맞는다고 인기를 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거기에 애정을 담아서 해야 그러니까 춤추는 장면도 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그만큼 만들고 그 만든 게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거고 한데 이 영화에서 그걸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화 제목만 보고 지워진 걸 가지고 이거를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 네. 어느 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걸 알고 찍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고스트버스터 노래만 빼고는 다 알고 있어. 네. 고스트버스터야. 그래서 진짜 보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또 아는 영화들을 또 그렇게 만드는 그렇죠. 장면이다 보니까 더 재밌고 그래서 지금 쇼츠나 릴스를 만드는 목적 이것과도 그때 당시에도 맞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를 진짜 잘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작품을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 요즘에 이제 유저 인터랙티브 하여튼 유저 크리에이티브 유저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실 틱톡이나 이런 것도 옛날 영화도 이제 만드는 기회랑 생겼을 때 뭘 만들까 생각할 땐 처음엔 이 영화가 결국엔 모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네. 틱톡이도 남이 추는 춤 따라하고. 근데 요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 자기만의 무언가를 보여지고 요런 그렇죠. 것들이 문법이나 이게 바뀌었지만 결국 틱톡이나 이런 것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호응하는 거에 즐거워서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지만 구체적인 궁극적인 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좀 유추해 봤을 때 비카인드 리와인드가 테이프를 처음으로 감아서 돌려주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네. 그게 이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네. 얘기도. 그러니까 여기선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다만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느끼는 게 우리나라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작품성이랑은 상관없는 영화들이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가치가 영화의 가치로 환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를 필요했을 뿐이지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헷갈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본질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닌가. 뭐 좋은 영화 나쁜 영화는 자기가 좋은 영화 잘 좋은데 이제 그죠. 문제는 워딩으로 천만 영화 네.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식으로 그런 영화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그런 영화를 먼저 보게 만드는 시선들이 있으니까 이게 모든 영화가 다 다른 영화인데 그쵸. 사실 장르라는 거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미리 천만 영화 이렇게 해버리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계속 좁혀버리니까 뭔가 톤을 못 달게 되잖아요. 천만 영화야 라고 하면 천만 명이 좋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천만 명이 봤다고 다 좋아하는 영화는 아닐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이게 뭔가 좀 위압돼 맞아요.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우선은 그 뭐냐 그리고 이제 비카인드 리와인드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사실 비디오 테이프 우리는 그 비디오 테이프 다 본 다음에 감아서 갖다 달라고 반납해 달라고 요청을 맞아요. 해요. 대부분 왜냐면 감아야 되거든. 그쵸. 감는 기계가 있었어. 있어요.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페라리 안해 그냥 넣고 내리면 그냥 감기만 하는 네. 기계 있어요. 음. 해빙 모르죠. 네, 그 저는 알아요? 그 기계는 아. 알아요? 그 모른다고요? 비디오 가게 가면은 두 개씩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넣으면은 넣고 나누면 거꾸로 감겨요. 페라리처럼 네. 그만큼 빨리 감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이해타산이나 편리함이 아니고 사실 감아서 주는 것 자체가 되게 배려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네. 해서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착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요런 소소한 따뜻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대단한 영화의 만족스러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난 게 제가 그 중학교 때 98년도인데 그때 제가 방송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반 처음으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영상제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6mm 카메라죠. 네. 이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가는 카메라를 들고
이제 막 뉴스도 만들어 보고 뭐 재밌는 광고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막 해서 비디오 테이프 2개 넣고 맞아요. 녹화하면서 맞아요. 네, 편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막도 막 넣고 자막기 가지고. 그래서 자막기. 네. 세러데이 목요일. 그래서 영화 보는데 그 옛날 처음 제가 이제 영상이라는 걸 만들었던 그게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진짜 좀 많이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영화 그리고 보면서. 비디오가 주는 질감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공포 영화 중에도 VHS라는 영화도 네. 있고 그 네. 약간 치직치직한 이런 필터도 요즘에 있지요. 네, 있죠.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하고 또 네. 우리는 항상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옛날에는 호랑이와 호황마마 그리고 크라잉 프리맨 야한 장면, 막 폭력적인 장면 네. 일본 애니메이션 나오고 저도 맞아요. 있어요. SK가 이름이 선경이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성경 미디. 성경 그래서 막 풀 나오고 막 네. 이랬었죠. 맞아요. 근데 항상 그 부분이 치직이 제일 네. 많았어. 모두가 보는 장면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추억들도 떠오르고 추억 돋네요. 네, 맞습니다. 막걸리 한 잔 땡기네요. 막걸리 한 잔. 뭐죠? 그리고 이번에 또 발견했습니다. 뭘요? 팔로워할 여자분을 발견해서. 좀 옛날 영화라 어허.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난 네. 누군지 혹시 알아요. 멜로니 디아즈 아니요. 아닌가? 언니. 아니요. 참고 뭐. 거기 중간에 중후반 넘어갈 때 보면은 네.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가입 안 하는 여자분 계세요. 카롤리나 비드라라고 폴란드 태생의 미국 배우인데. 대단하다. 네. 전혀 그 상상하지 사람 아니야? 못했던- 맨 처음에 비디오 테이프 갖고 싸우는. 아니요. 딴 또 분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봐야겠네. 예, 그래서 그 가입 신청서 하다가 돌아가는 맞아요, 그분인가요? 그분이에요. 81년생이십니다. 그런 배우 이름까지 찾아. 네. 어떻게 그러니까 10대 때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원래 폴란드 사람이고 쓸데없는 것만 참 와. 찾아. 드라마 하우스의 도미니카 역을 맡으시고 트루블러드의 바이올렛 역, 위키드 시티에서 다이앤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지금은 뭐라고요? 예. 캐롤리나 비드라. 비드라.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계시고 행복한 모습 잘 옛날 가지고 계십니다. 영화니까. 예, 81년생이십니다. 아람쥐. 좋습니다. 동생이네요. 예.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좋습니다. 필모그래피 나온 김에 그럼 또 가야겠죠. 전설의 기호야. 전설의 교야. 좋습니다. 오늘도 감동 먼저 가요. 미셸 공들이 되게 프랑스 출신이에요. 이름을 보면 알겠죠. 공들이 미셸 공들이 여잔가 하면서 또 그리고 옛날에 오혁의 혁오의 공들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하여튼 되게 미셸 공들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 노래나 이런 거에 영감을 주셨다고. 1963년 5월 8일생이 있고 뭐 이거저거 이런 상 많이 타셨어요. 필모그래피 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 편지라는 영화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휴머네이처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좀 야만스러운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옛날에 이거 노래 나온 영화가 뭐죠? 노팅힐? 노팅힐. 노팅힐. 거기에서 스파이크라고 그 삐쩍 말라가지고 이상한 캐릭터 기억나요? 옆집에 사는 변태 같은 애. 그분이 약간 원신 같은 걸로 나왔던 뭐 이런 영화인데 첫 영화부터도 되게 발상이나 이게 기발해요. 그리고 조금 그 존 말코비치 덱이랑 나중에 허 만든 스파이크 존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감독도 약간 과학이랑 좀 되게 SF적인 게 일상에 섞이거든요. 그 감독 영화랑 미셸 공드리가 비슷한 결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소재나 다루는 식은 한데 미셸 공드리는 훨씬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고 많이 더 가고 스파이크 존스는 되게 현실 안에서 가능할 법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둘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문제작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그때는 뭐 영화 그 객석수 조사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라 50만만 있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상품으로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아주 좋은 평과 그리고 약간 인생 영화로 많이 꼽는 분들이 많아요. 미셸 사실상 천만 영화죠. 이터널 선샤인 맞습니다. 다 봤는데 극장에서 본 사람 몇 명 없는. 약간 뭐 해바라기 비슷한. 뭐 바람 해바라기 이런 거 있잖아. 짤로 다 아는데. 네. 이터널 선샤인 정말 좋은 영화라. 이거 나중에 우리 다루긴 다뤄야 돼요. 이거는.
하지만 이터널 선샤인 만들었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블록 파티 이런 영화 찍고 2006년에 수면의 과학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막 말 타고 날아다니고 되게 그 멕시코 출신 남자 배우 있습니다. 올드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그분이 젊었을 때 나온 영화고 되게 요것도 남녀가 나오고 되게 판타스틱한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가 2008년에 도쿄라는 단편 오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랑 미셸 공들이랑 그분 누구야? 얼마 전에 아네트 만든 프랑스 감독, 홀리 모터스 만든 감독, 하여튼 그분이랑 레오 까락스, 레오 까락스 하고 또 한 명 있는데 4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타지적인 요소에서 의자가 살아있는 에피소드가 아마 미셸 공들인 것 같아요. 하고 히키코모리가 나왔던 게 그 봉준호 감독 영화였고 그리고 홀리 모터스 한 장면 나왔던 게 레오 까락스였고. 도쿄라는 영화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015B 7집 럭키 세븐인가 하는 앨범에서 버벌진트가 그녀와 헤어지는 방법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헤어지는 어떤 방법이라고 뭐 하여튼 그 버벌진트가 랩했던 노래 있었던 그러니까 메인 타이틀이었던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에서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곡을 신보경 씨가 불렀는데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나중에 기회되면 꼭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영화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좀 시각적인 거나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감독으로 인정을 받다가 2011년에 드디어 대작 흥행 상업 영화를 찍습니다. 히어로물 그린 호넷. 이라고 이게 아마 DC인가 하여튼 그 히어로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악역은 크리스토퍼 발츠였고 남자 주인공은 세스 로건이랑 옆에 주걸륜이 나왔나? 그럴 거예요. 케이터 마스크로 원래 주성치 캐스팅한다고 했는데 주성치가 안 한다고 했어요. 인종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걸륜 씨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괴작이고 그린 랜턴만큼 욕을 먹진 않는데 별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독의 메리트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희한한 영화입니다. 그린 호넷은 녹색 말벌. 예, 쏘면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 찍고 나서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절고 감독도 되게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셸 공드리와 노암 촘스키의 행복한 대화라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영화를 2013년에 각본 감독 주연을 했네요. 뭐지 이건? 다큐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2014년에 무드 인디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약간 좀 주목받았었습니다. 하고 또 2015년에 더 위 앤 더 아이 뭐 이런 거 찍고 2016년 마이크로벤 가솔린 뭐 이런 영화 찍었는데 사실은 결론만 말하면 비카인드 그 이터널 선샤인으로 어떤 정점 같은 걸 찍고 그린 호넷으로 사라진 이후에 약간 재기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감독이라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터널 선샤인 하나만으로도 영화사에는 길이 남을 것 같고요. 하고 비카인드 리와인드는 100분짜리 영화고요. 한국에는 4.3만 명 봤어요. 많이 봤네요. 그래도 2009년 개봉했고 그리고 출연진 조금 언급하면 잭 블랙. 네. 사실은 잭 블랙이 나와서 안 본 사람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잭 블랙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되게 위트도 있고 그렇지만 잭 블랙이 나오면 가벼운 영화처럼 느껴지는 착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 흥행에는 특히 영향을 잘 안 미쳤을 것 같고 옆에 남자 주인공 마이크로 나온 분은 모스뎁이라고 유명한 래퍼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래퍼인데 배우로도 나오고 나중에 패스트 앤 퓨리스에 나왔었나? 하여튼 그 배우로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외에 나오는 배우는 잠깐 얘기를 하면 아까 안 감독님이 말한 크리스티나 디아나? 아니요. 카롤리나 비드라. 이름 누구예요? 그 여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분이 나온대요. 사실 좀 인상적인 건 비디오 가게 사장님으로 나오는 데니 글로버는 리셀 워폰이나 아니면 프레데터 2에서도 나왔고 옛날에 되게 그 모건 프리만과 함께 되게 그 흑인 배우로서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있던 분인데 여기서는 또 모건 프리만이 나왔던 그 드라이빙 미스 스테이지 그 역할을 본인이 나와서 되게 좀 웃겼어요. 그냥 왠지 사무엘 잭슨이 모건 프리만이 체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거랑 미아 페로라는 배우도 예, 젊었을 때 잘 나갔던 분이고 그쵸. 그리고 멜로니 디아즈라는 배우 너무 네. 예쁜데 여기서는 왜 약간 못생긴 역할로 나오는지 납득이 잘 안 됐지만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고 참 따뜻하고 예쁜 영화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영화 얘기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저도 앞서 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저는 할 게 좀 있어요. 예. 딴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패러디 그 촬영한 영화들 리스트가 네. 나오는데 아. 그걸 좀 모아봤는데 뭐 건모, 노트북, 하이웨이, 볼륨을 높여라 그리고 러시아워. 또 부기나이트, 네. 러시아워도 있고요. 네. 2였나 투요. 프리젠터빌 그리고 맨스 베스트 프레즈라는 개 나오는 공포 영화, 닥터모로의 뭐 DNA. 하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더세 프레젠트빌 그리고 보이즈 앤 후드 그리고 하우스 파티, 마스크 그리고 배도즈 로지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장미침대. 하여튼 영화 이게 예. 있었습니다. 미스터 플라워라는 영화. 예. 프레디 데 제이슨, 트와일라이트 존, 어둠 속의 나홀로, 해피 캠퍼스, 바디샷, 로스트 인 스페이스, 쉘브르의 우산 뭐 이런 영화들이 등등등 모탈 컴뱃도 있고 네. 세븐, 라스트 탱고 인 파리주도 있는데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그 어떤 예술 영화나 이런 영화만은 아니고 정말 대중적인 영화든 뭐든 모든 사랑스러운 영화를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리고 어떤 장르나 이런 걸 안 가리고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들이 찍은 걸. 그렇죠. 이게 원래는 비하인드 리와인드.com이라는데 네, 있었는데 몇 편이 있었다고. 지금은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유튜브에서 찾으면은 몇 작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웨디드라는 말을 신조어를 만들어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스웨덴 그 식 스웨디드 방식으로 패러디물을 만든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재밌겠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작품을 봐도 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스웨디드 한번 검색해봐야겠네. 맞습니다. 이게 참 그 안에서 조악하게 만드는데 재밌게 만드는 걸 결과물이 이게 어렵거든요. 되게 그렇죠. 어려운데 사실 옛날에 슈퍼 에잇이라는 네. 얘기 나온 영화에서도 아, 애기들이 네. 만든 영화 나중에 그쵸. 보죠. 네, 네. 재밌어.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여튼 저는 뭐 이 영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항상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영화를 안에서 틀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치는 네. 그 장면에서 또 그 장면이 잭 블랙이 막 친구 죽어간다고 막 열연하는 거잖아요. 웃기긴 한데 난 거기서도 그 친구 걱정하는 거에 대한 찡함이랑 와 이게 그 맨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그 반전을 모를 때 너무 난 놀랐어. 저는 그쵸. 그게 연출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부할 수 있는데 하나도 짜치지가 않아. 네. 이게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DDR 오늘 가실 건가요? 갈 시간이 안 되겠죠. 네,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녹음 시간이 이제 1분 남아서 180회 비하인드 리와인드 편은 우선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못한 얘기가 좀 있으면 예. 다음 주에 예. 저희가 다음 네. 방송 때 그럼 조금 더 되겠네요. 다음에 해드리겠네. 붙이면 되겠네요. 돈 드는 예. 거 아니니까. 예. 비하인드 리와인드 한번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편 남았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